평생을 바쳐 모은 7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 뒤에 그는 비밀번호가 바뀐 그 집 문 앞에 서게 되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아버지의 정말 절절한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재산 증여에 담긴 그 신뢰의 무게, 또 냉정한 현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경고가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안타까운 사연, 이걸 넘어서요.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그리고 재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라면 자녀와의 미래 관계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961년생 아버지입니다. 이분한테 강남의 아파트는 그냥 비싼 부동산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요.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공사 현장을 뛰며 이룬 그야말로 인생의 목표 그 자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술자리, 취미생활, 심지어 가족 여행까지 줄여가면서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자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상징물이었던 거죠. 아, 상징물? 네, 자신의 젊음, 땀, 자존심이 전부 다 녹아있는 삶의 증표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강한 감정적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결정들이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집이었는데 이 분위기가 바뀐 게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서 아주 논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요즘 증여세가 너무 비싸요. 어차피 주실 거라면 미리 증여해서 절세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일단 재정적인 논리로 접근을 했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달콤한 약속을 덧붙입니다.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아버님, 제가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이 제안의 구조가 아주 절묘합니다. 절세라는 이성적인 명분, 그리고 효도라는 감정적인 약속,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자료에서도 고백을 했듯이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는 아버지로 남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마음의 빈틈을 평생 모시겠다는 그 감성적인 약속이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두터움한 서류 뭉치를 보는데 사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렇죠.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법무사가 옆에서 빠르게 설명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냥 내 자식인데 설마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한 거죠. 법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아버지는 효도를 전제로 한 증여라고 생각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단순 증여였던 겁니다. 단순 증여요? 네. 그래서 나중에 찾아간 변호사의 말이 더 뼈아프게 들리는 거죠. 법은 믿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보호합니다. 그럼 그때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말하는 효도 계약서 같은 거요? 말은 들어봤는데 그게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 법적으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 말 그대로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걸고 증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병원비 같은 의료비를 전액 책임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증여자인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이 집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네요.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떻게 그런 계약서를 내밀 수 있겠어요. 아버지, 절 못 믿으세요? 하는 말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부모님들이 망설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아, 불확실성을 없애는 과정. 네. 오히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나중에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은 각자의 기억이나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변질되니까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약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식탁엔 고기 반찬이 늘었고 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건강 챙기셔야죠. 이 집은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면서 살갑게 대했죠. 처음에는요. 아버지는 비로소 좋은 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의 이전과 세금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자 분위기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미묘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재산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저울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같은 사소한 잔소리였어요. 그러다가 화장실 쓰시고 물기 좀 꼭 닦아주세요 같은 지적이 이어졌죠. 아버지는 이 말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뉘앙스가 더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니까 우리 규칙을 따르세요라는 뭐랄까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다는 거죠. 집안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된 거군요. 네, 그는 어느새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아들 내외의 집에 얹혀 사는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이전되면서 이전에는 아버지가 집의 주인이자 경제적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법적인 소유주가 된 거죠. 사소한 생활 습관에 대한 지적은 그 권력의 이동을 매 순간 확인시키고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아버지가 손님이 되어간다고 느낀 건 심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던 겁니다. 그 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요. 심지어 주말에 가족여행도 아버지 몰래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텅 빈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TV를 보던 아버지는 문득 이 거대한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저 소파 한쪽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힘을 잃는 것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외와 고립으로 이어지는지를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집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온전히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외곽에 작은 집 하나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라는 그 단어. 네. 아버지는 그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70억 집을 준 아버지에게 마치 시혜를 베풀듯 해준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 순간 아버지는 자신이 더 이상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부부의 삶에서 처리해야 할 비용이자 책임으로 전락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와, 비용으로? 네,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확인시켜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선언이었던 셈이죠. 모든 걸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결국 며칠 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현관문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그 문 옆 복도에는 자신이 쓰던 캐리어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십 통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잠시 후에 아들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당분간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복도에서 1시간 넘게 멍하니 서 있었다는 아버지의 회상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에 대한 믿음,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막막함, 그 모든 감정이 그 차가운 복도라는 공간에 압축되어 있는 듯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 살면서 아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나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인 말이죠. 네,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과 재산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나의 노후 자산을 넘기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네. 둘째,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은 당신의 무기이며 그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존중도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아주 직설적이지만 그의 경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셋째, 결국 돈이 있어야 당신 말에 힘이 실리고 당신의 존재가 유지된다. 그는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사랑의 증명이 아니며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넘기는 건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자식의 효도를 미리 결제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요.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그리고 그 도박의 대가는 복도에 서서 처참하게 인생을 후회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재산 증여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의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약속에만 모든 걸 의존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담부 증여처럼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좀 서운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70억이라는 큰 금액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요, 이 이야기는 재산과 가족 관계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통해 효도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그것을 받는 자식의 마음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죠. 간극이요? 네, 부모는 사랑의 증표이자 노후의 보험으로 생각하지만 자식에게 그것이 어느 순간 당연한 권리이자 관리해야 할 책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과연 무엇으로 증명되고 또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존중과 부양의 의무를 지우는 암묵적인 계약이 될 때 과연 그 계약의 유효기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